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초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손절한 친구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저를 시기 질투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잘 살던 저희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위로해주기는커녕 잘 됐다고 좋아죽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평소 욕심도 많고 제가 잘 되는 꼴을 보면 배 아파하곤 했어요. 옆에 두면 좋을 거 하나 없는 친구지만 그래도 저는 진심으로 친구라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의 두 얼굴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쯤 되면 제가 이 친구한테 크게 뒤통수 맞은 것 같은 예감이 드시나요? 네, 뒤통수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친 뒤통수도 만만치 않아요. 받은 것보다 더 배로 돌려줬습니다. 평생 도움 안 될 친구지만 그래도 이 친구 덕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거든요. 그걸로 이 친구를 용서하고 보란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제 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가업을 이어받아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돈에 큰 아쉬움 없이 자랐어요. 일반 집보다 잘 살았고 형편이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남들은 여유로운 제 가정 환경을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부모님은 일 중독자일 만큼 일에 매달리는 분들이셨고 가정과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 혼자 있던 기억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잘 챙겨주지 못하고 혼자 있게 해서 미안했는지 모든 걸 돈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예 필요한 거 있으면 사라고 카드를 주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받은 많은 용돈을 저를 위해 쓰기도 했지만 친구들을 위해 쓰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제게는 친구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집은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자주 집을 비우셨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놀고 먹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저희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처음 봤을 때 느꼈지만 집 진짜 좋다. 이런 집은 얼마나 할까? 엄청 비싸겠지? 볼 때마다 우리 집이랑 너무 비교된다. 거실도 넓고 방도 많고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네. 그래? 그럼 우리 집에서 며칠 같이 있을래? 마침 부모님 해외 출장 가셔서 집에 안 들어오시거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너도 알잖아. 우리 집 가게 하는 거. 학교 끝나면 빨리 와서 가게 일 도우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같이 있어? 진짜 너희 집 올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 있지? 나도 너희 부모님 같은 사람 밑에서 태어나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넓은 집에 공주님처럼 자유롭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야. 다 좋지만은 않아. 난 오히려 너희 집이 부러운데 집에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항상 같이 있잖아, 오순도순. 나도 학교 끝나면 부모님이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 동생들이랑 같이 텔레비전 보고 가족끼리 밥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우리 집은 나 혼자고 부모님은 맨날 일하러 다니셔서 되게 외롭거든.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야지. 우리 집이 뭐가 부럽니? 그렇게 부러우면 나랑 바꿔 살던가. 가게 일 도와라, 집안일 해라, 동생 좀 잘 챙겨라. 온종일 잔소리하는 부모님의 말 안 듣고 징징거리는 동생의 아주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야. 하루라도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고 동생 안 보고 살고 싶어. 넌 돈 잘 버는 부모님의 이런 큰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잖아. 이거 진짜 축복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이 부럽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살아보면 내 심정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걸? 제 친구들 모두 집안 형편이 비슷비슷했습니다. 비록 우리 집안보다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닌 듯 했어요. 물론
제가 친구들의 가정사를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니지만 한두 번 찾아가 봤을 때 가난하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집안 사람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우리 집이 본인들의 집보다 훨씬 넓고 좋으니까 부러워할 뿐이었어요. 거기다 본인들이 받는 용돈의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어린 마음에 당연히 부럽다고 생각했겠죠. 모두 장단점이 있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무리 중에서 제일 잘 살고 능력 있는 부모님이 있는 저를 부러워하곤 했지만 그중에서 딱 한 명, 혜영이가 제일 크게 부러워했습니다. 맨날 저랑 본인이랑 딱 일주일만 바꿔서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지냈고 먹거리나 놀거리 비용을 다 부담하며 친구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외로운 제게 친구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친구들도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며 함께했고 그렇게 우리의 우정은 대학 졸업 후에도 직장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전처럼 자주 만나 어울리지는 못해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서 식사하는 등의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제가 대기업에 입사하여 친구들에게 한턱 내게 되었고 저마다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죠. 그런데 혜영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집도 잘 사는데 뭐하러 대기업에 들어갔냐고요. 뭐하러 대기업에 들어갔니? 집도 잘 사는 애가. 내 꿈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였잖아. 대기업 들어가려고 취업 준비를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왜 대기업 입사 준비하냐니까? 하여간 있는 애가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집도 잘 살면서 대기업은 무슨. 부모님 하시는 일 물려받아도 너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나는 부모님이 하는 일에 관심 없어. 내 꿈은 대기업에 다니는 거였는데 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원하는 꿈을 이루어서 너무 좋은 거 있지. 네 부모님 정도면 대기업에 아는 줄 하나쯤은 있지 않았을까? 나라면 부모님께 부탁해서 손 좀 써달라고 했겠다. 아니면 이미 써주신 건가? 공부도 잘하는 애가 대기업 준비하는데 시간 좀 걸렸잖아.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연결해 주신 거야? 야, 김혜영, 너 그만해. 축하해주러 온 자리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인데. 집안도 좋은 애가 취직도 잘 되니까 부러워서 그런다. 배가 너무 아파서 짓궂은 장난 좀 친 걸로 뭘 그래? 혹시 기분 상한 건 아니지? 그런 거라면 미안. 그동안 대기업 취업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그냥 부모님 손 써서 편히 들어가면 좀 좋냐 이 뜻이었어. 그래도 내가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 알지? 노력해서 네가 원하는 꿈 이룬 거 정말 축하해. 친구들 모두 저의 취업을 축하해줬습니다. 혜영이도 같이 축하해줬지만 본인의 생각을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니까 그냥 기분 좋게 웃어 넘겼습니다. 나중에 혜영이 없을 때 친구들이 저한테 기분 상할 거 없다면서 괜히 부러워서 심술 부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알고 있다고 했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혜영이는 친구들 중에서 저에 대한 질투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친구를 오랫동안 곁에 뒀냐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는 그저 혜영이의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했습니다. 거르지 않고 말하는 성격을 지나치게 솔직하다고 생각했고 친구로 지내면서 저를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많이 외로울 때 유일하게 제 곁에 항상 있어준 친구였고 가끔 짓궂을 뿐이지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의 큰 축하를 받으며 대기업에 입사했고 어엿한 직장인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제게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그랬어? 회사가 뭐 어떻다고?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왜 어려워져? 그게 말이 돼? 괜히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 내가 뭐하러 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니? 나도 차라리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네 아빠랑 내가 여태껏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부었는데 이 회사에 들어간 우리 세월이 자그마쳐 얼만데 이렇게 허무하게 망가질 줄 누가 알았겠니? 정말이었어? 말도 안 돼.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엄마랑 아빠 회사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잖아. 회사가 위험에 처할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더 잘 키워보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네 아빠랑 내가 너무 욕심 부렸나 보다. 지아야, 이제 어쩌면 좋니? 엄마랑 아빠한테는 이 회사가 전부인데 이제 어쩌면 좋아. 엄마는 넋을 놓은 사람처럼 울며 술만 드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를 방치한 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셨고요.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대충 알게 되었지만 엄마의 말씀이 맞더군요. 두 분이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크게 키워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손 써보려고 이곳저곳에 도움도 청하고 백방으로 노력하셨지만 방법이 없었대요. 다들 잘 될 때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 망하게 생겼으니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엄마는 술에 의지한 채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고 거의 반포기 상태였어요. 그러나 아빠는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저기 친한 친구며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고 급기야는 보유하고 있던 땅과 우리가 사는 집까지 모든 재산을 처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갔고 저는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작은 원룸을 얻어서 생활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니 큰 고비는 넘겼지만 다 해결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크게 사기당하신 거였죠.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된 친구들은 저마다 괜찮냐며 저를 위로해 줬어요. 딱 한 명, 혜영이만 빼고요. 어찌된 일인지 혜영이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어려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부모님과 저 모두 돈에 허덕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제가 대기업에 입사한 거였어요. 평균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 부모님 도움 없이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모님과 할머니를 챙길 때도 있었죠. 부모님과 할머니는 필요한 데 쓰지 뭐하러 주냐면서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적은 돈이라며 이 돈으로 조금이나마 보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계속해서 전과 다른 삶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며 버텼고 부모님은 본인들이 일어놓은 회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며 살려내리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연락 한 톡 없던 혜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더러 같이 밥 한 끼 하자면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안니?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어? 어머, 아니다. 집안 망해서 잘 못 지냈을 텐데 괜한 걸 물어봤네. 괜찮아.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 우리 부모님 회사 아직 망한 건 아니거든. 상황이 어려울 뿐이지. 그게 그거 아니야? 너희 부모님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시는 중이라며 그런 말 다 했지 뭐. 제일 급한 불부터 끄는 중이잖아. 그런다고 불길이 다 잡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떡하니? 이제 잘 사는 부모님 덕 볼 일 없어졌네. 안 됐다 얘.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살던 집 처분했다던데 맞니? 어머, 이제 보니 많던 명품 가방이랑 옷이랑 구두랑 싹 다 처분했나 보다. 너 이런 가방 안 메고 다녔잖아. 하긴 처분할 수 있는 거 다 처분해서 현금화 시켜야 급한 불 끄는데 보탤 거 아니야.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집에 빨간 딱지도 여기저기 붙어있고 막 그랬니? 너희 집이 이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사람 일 모르는 건가 보다. 잘 나가던 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신나니? 걱정되는 말투가 아니라 되게 신난 것처럼 이야기하네? 신나기는! 안 그래도 집안 그렇게 되고 내내 우울했을 텐데 나까지 우울한 보태서 뭐해? 이럴 때일수록 아무렇지 않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딴에는 너 배려하는 거라고. 친구는 배려하는 거라고 말하며 웃었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서운했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믿고 좋아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서운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며 괜찮냐고 다들 연락해줬는데 혜영이만 연락 한 통 없다가 한 달 뒤에 갑자기 연락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서운하더군요. 아무리 솔직한 친구라고 해도 첫 마디는 괜찮니가 먼저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혜영이에게 이렇게 말할 줄 몰랐다면서 서운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혜영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 내가 전화로 괜찮냐고 물어본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 별것도 아닌 거로 서운해하고 그래. 애처럼. 일부러 전화 안 한 거 아니야. 일이 바빠서 한동안 애들하고 연락 안 하고 살았어. 그만큼 정신없이 지냈거든. 그러다 너희 집 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거고. 너도 알잖아. 나 여기저기 출장 다니느라 바쁜 거. 친구들한테 내 이야기 뭐 들은 거 없나 봐? 다들 별 이야기 없었어. 그냥 너 바쁘다고 하더라.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건데 친구로서 괜찮냐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우리 집 망해서 기분 좋은 것처럼만 보이니까 서운하네. 난 네가 제일 먼저 연락해줄 줄 알았거든. 특유의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줄 줄 알았어. 넌 나를 그렇게나 의지했니?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내 말 한마디에 위로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바로 앞에 말했지만 난 정신없이 바빴어. 나 아니어도 연락해준 친구들 많잖아. 그리고 지금이라도 밥 한 끼 하자고 연락했으면 된 거 아니야?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 돈도 없을 텐데. 친구로서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니? 옛날에는 이런 거 네가 수도 없이 사줬잖아. 돈이 하도 많아서 별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그래서 매번 우리만 얻어먹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네? 내가 사주고 네가 얻어먹게 됐으니. 정말 사람 일 한 찹도 모른다니까. 너 정말 우리 집 망했다고 기분 좋은가 보다? 아무리 그래도 힘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웃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 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 밥 살 돈도 없는 줄 아나 본데 이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우리 부모님 사업 어려워진 거지 내가 어려워진 건 아니거든. 나 직장 다니면서 돈 벌잖아. 전처럼 쓸 수는 없어도 너랑 먹는 밥은 나도 살 수 있다는 뜻이야. 야, 집은 망해도 자존심은 여전하다. 뭐 이거야? 하긴 그깟 자존심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버틸 힘이 나겠지. 근데 내가 친구로서 딱 한마디만 할게. 너 더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더 이상 옛날에 네가 아니잖아. 언제까지 돈 많은 부잣집 공주님 행세할래? 너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해. 집안 망한 거 인정하라고 아득바득 버틴다고 공주 노릇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래도 내가 친구니까 너한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네 주변에 나처럼 말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니? 고마운 줄 알아. 참, 그리고 이거 받아. 내가 너한테 선물 주려고 가져왔어. 친구는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한 장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뭔지 몰라도 친구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집 망해서 좋다는 식으로 신나서 떠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봉투가 뭐냐고 했더니 선물이라면서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뭔가 싶어서 봉투를 열어 확인했어요. 그러자
봉투 안에는 웬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긴. 소개시켜줄 사람이지. 어때? 잘생겼지? 실물은 더 잘생겼다는 말이 있더라? 뭐 만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갑자기 소개는 무슨. 내가 언제 남자 소개해달라고 했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너 많이 달라졌다? 전에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더니. 현실이 무섭긴 무섭구나. 항상 웃기만 하더니 돈 앞에서 너도 예민해지네. 아니 내가 요즘 시간 쪼개가면서 선보러 다니거든? 너 알지? 내 꿈이 돈 많은 남자 불어서 팔자 고치는 거. 그래서 여기저기 줄 대가면서 돈 많은 남자 소개받고 있는데 이번에 그 사람을 소개받았어. 이번 주 말에 보기로 했는데 마침 내가 그날 출장을 가네? 도무지 못 뵐 것 같아서 너한테 양보하려고. 그 사람 대단하게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직업이고 사람 좋다더라. 한번 만나봐. 이참에 결혼해서 부모님 도와드리면 좋잖아. 쫄딱 망해서 노후 자금도 없을 텐데. 앞으로 너 혼자 벌어서 뭘 어떻게 하려고?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벌면 덜 힘들 거 아니야. 안 그래? 친구는 맞선 남을 제게 양보하겠다며 좋은 사람이라고 만나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친구에게 남자는 무슨 남자냐. 지금 이런 상황에 본인 맞선 남을 대신 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아까부터 우리 집 망한 거 좋아하는 티 다 내고 은근히 사람 무시하냐고 뭐라 했더니 저더러 자격지심 생겼냐면서 무슨 그런 오해를 하냐고 오히려 본인이 더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딴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소개해주려고 하는 건데 왜 친구 마음을 몰라주냐고 했어요. 힘든 시기일수록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도 덜 부담되지 않겠냐고. 자기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고 앞날까지 생각해줄 수 있는 거라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본인은 원래 성격이 위로 같은 거 잘 못해준다고, 또 위로해준다고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차라리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어요. 친구의 말이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듣기에 안 좋은 소리지만 맞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그 누구도 친구처럼 현실적인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내 위로만 받다가 이런 쓴소리를 들으니까 예민함까지 더해져서 안 부리던 신경질을 다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현실적이지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친구 말처럼 자격지심이 생긴 걸까 하는 혼란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혼자 멍하니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자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소개해주는 거라면서 한번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등 떠밀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집안이 어려운 마당에 소개받을 마음이 어디 있겠냐고요.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냥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마저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난 뒤 친구는 맞선 자리에 꼭 나가야 한다면서 신신당부했고 나중에 연락하자는 말과 함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사진 돌려주면서 안 나갈 거라고 말해야겠다 싶어 친구가 차가 주차된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랑 통화하는 친구의 말을 엿듣게 되었어요. 이번 주 맞선이요? 그건 걱정하지 마요. 적당한 사람 섭외해놨으니까. 저 대신 그 자리에 걔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분명 돈 많은 남자로 잡아달라고 했잖아요. 여태 들인 돈이 얼만데 겨우 그딴 사람을 소개해주면 어떡해요? 돈 많은 남자면 출장이고 뭐고 사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저 대신 제 친구가 나갈 거예요. 이번에 걔네 집안 쫄딱 망해서 그 남자랑 처지가 비슷하거든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니까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맞선 파투 내면 다른 사람 소개해주기 어렵다고 해서 같은 수준으로 어렵게 구한 거니까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돈 많은 사람으로 소개해줘요. 알겠죠? 친구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고 차에 타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벽 뒤에 숨어 이 내용을 다 듣고 있었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질투가 많고 솔직한 편이어도 진정한 친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생각에 너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하며 혜영이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제가 들은 걸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그냥 오랜만에 혜영이를 만났다고만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를 소개해줬다고 하자 친구들은 하나같이 그 남자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집 그렇게 된 게 언젠데 이제 와서 연락하는 게 말이 되니? 네가 걔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출장 때문에 바쁘기는 무슨 주말마다 선 보러 다니느라 바쁜 거 우리가 뻔히 다 아는데. 너 그 사람 만나지 마. 아무래도 의도가 수상해. 그게 무슨 소리야? 의도가 수상하다니? 아, 그게 상처받을까 봐 너한테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쉬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사실 혜영이가 바빠서 연락 못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너희 집 그렇게 된 거 우리가 다 말해줬거든? 같이 한번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 좀 나누고 너 힘든 거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혜영이가 그러더라. 위로는 무슨 위로냐고. 솔직히 혼자 공주 노릇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꼴 보기 짜증났는데 홀딱 망해서 고소하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막 뭐라고 했지. 친구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집이 망했는데 고소하다는 말이 웬 말이냐고. 그랬더니 우리 보고 위선 떨지 말라는 거야. 솔직히 재수없어서 꼴 보기 싫은데 돈 때문에 친구인 척 붙어 있었던 거 아니냐면서. 이제 빼먹을 거 없어서 만날 이유 없으니까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집안 망했는데 혹시라도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 하지 않겠냐고 우리더러 얼른 손절하라고 하더라. 그 말 듣는데 어찌나 정 떨어지던지. 그래서 너한테는 그냥 바빠서 연락 안 된다고 거짓말한 거야. 차마 그렇게 말했다고 말할 수 없겠더라고. 어릴 때 너 질투할 때부터 알아봤어. 혜영이 그게 집에 진짜 나쁜 애야. 처음부터 네 돈 보고 너 이용한 거라고. 그리고 뭐 남자를 소개해줘? 참나.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 걔 돈 잘 못 버는 남자 주변 사람들한테 넘겨주면서 대타로 나가라고 부탁하고 다녀. 맞선 소개해주는 곳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파투내면 더 이상 회원을 소개받을 수 없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래서 너한테 소개해준 걸 거야. 우리랑은 이미 손절해서 부탁할 사람 없으니까 너한테 나가라고 한 거 아니겠어? 힘든 애한테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맞선에 나가라고? 진짜 웃기는 계집애 아니야.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를 질투하고 있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저는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지내는데 혜영이는 제 돈을 친구랑 생각했던 겁니다. 집안이 망하니까 더 이상 얽힐 일 없다면서 저를 내팽개치듯 버린 거였어요. 친구들에게 모든 걸 알고 나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상처로 밤새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병을 크게 얻은 탓에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회사 출근도 못한 채 집에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엄마는 부랴부랴 죽을 싸우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아픈 거야? 감기라도 걸린 거니? 생전 잘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던 애가 회사 출근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너 얼굴이 왜 이래? 혹시 울었니? 무슨 일 있는 거야? 엄마. 며칠을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으니 몰골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제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누가 봐도 울어서 부은 눈이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냐면서 엄마한테 다 말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걱정스런 표정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친구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 내쉬며 본인들 때문에 저까지 안 당해도 될 일을 겪는다면서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다 책상 위에 올려진 맞선 남의 사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상하다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사람이랑 선을 보라고 했다는 거지? 돈 잘 못 버는 사람이니까 너한테 대신 나가라고. 그렇다니까. 왜? 뭐 아는 사람이야? 그럼 알다마다 아주 잘 알지. 처음에는 낯이 익어서 잘 몰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생각났어. 이 사람 엄마가 아는 사람이야. 엄마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 이때부터 엄마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다고 해요. 또 사업 확장하면서 이 계통에 성공해서 돈이 많다는 사람을 소개받아 같이 식사도 몇 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본인의 아들과 저를 결혼시키면 어떻겠냐고 선을 제안하셨대요. 결혼으로 집안끼리 연을 맺고 사업을 합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때 본인 아들이라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게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아들은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바닥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다며 젊은 사람이 대단하지 않냐고 그렇게 자랑했답니다. 얼른 결혼시켜서 손주 보고 싶은데 아들 녀석은 속물인 사람을 싫어해서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은 쳐다도 안 본다고. 그래서 좀처럼 연애를 못해서 이렇게라도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고 했대요. 저희 부모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잘 챙겨주지 못한 딸한테 결혼까지 간섭하는 건 너무 미안해서 그냥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게끔 지지해주고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거절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혜영이가 분명 그랬어. 돈 못 벌고 그저 그런 사람이고 지금도 제 아버지 회사 물려받겠다고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있을 거야. 혹시라도 제 아빠가 대표인 거 알면 사람들이 거리 두고 그럴까 봐 쉬쉬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 남들은 알겠니? 그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젊은 직원일 뿐이지. 그러지 말고 이 자리에 한번 나가봐. 내가 여길? 뭐 어때? 의도야 어찌 되었든 괜찮은 사람이잖아. 엄마랑 아빠가 보증해. 이 사람 아버지 일 배운다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더라. 우리 업계에서는 괜찮은 애라고 소문나곤 했어. 그런데 네가 안 좋아할까 봐 별말 안 했던 거지. 엄마는 어쩌면 이 사람이 네 인연이 아닌가 싶어. 그러니 네 친구를 통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니? 만나서 나쁠 거 없으니까 한번 만나보고 와봐. 네가 아니면 별 수 없지만 괜찮은 사람인 건 확실해. 엄마는 나가서 손해볼 거 없다며 맞선 자리에 한번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잘 되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친구한테는 최고의 복수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엄마의 말을 듣고 고민되긴 했습니다. 이 기회로 친구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선자리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있던 남자와 인사를 주고받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제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엄마 말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 남자는 엄마의 말씀대로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잘 사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고 허영심 없는 모습이 소탈하고 보기 좋았어요. 무엇보다 대화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수준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마음의 수준이 참으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친구한테 한 방 먹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저를 대하고 있을 텐데
저는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으니 죄 짓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한테 한 방 먹이겠다고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제 스스로가 너무도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제대로 정신 차리게 됐고 맞선 남을 속이는 건 옳은 일이 아니란 생각에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친구 대신 대타로 나온 사람이고 돈 많은 남자를 밝히는 친구에게 한 방 먹이고 싶어서 나온 거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집안이 어떤지 다 알고 나온 것까지 돼요. 대화하는 내내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는데 나쁜 의도로 나온 것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분 상하셨다면 그만 일어나셔도 된다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친구 대신 대타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사실 친구분은 엄청난 속물이더라고요. 우리 집이 잘 살아서 그런가 주변에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물인 여자 별로거든요. 그 여자랑 선자리가 잡혔다는 말을 듣고 안 나가려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나오길 잘한 것 같네요. 저는 지아 씨가 마음에 들거든요.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솔직하게 말해준 것도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사실대로 말해줘서. 정말 인연이란 게 있기는 한가 보더군요. 좋은 의도로 나간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 남자와 저는 그 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서로를 알아본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마음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이어나갔고 연애한 지 몇 달 만에 미래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긴 후부터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었고 결혼 준비하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했어요. 물론 결혼식에 혜영이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요. 결혼 후 집들이 겸 친구들을 초대했고 그때 혜영이를 꼭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신혼집을 두 눈으로 직접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가 날 무시하고 버린 남자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요. 지아야, 우리 왔어. 어서 와. 오느라 고생했지? 배고플 텐데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어. 그런데 집이 왜 이렇게 좋아?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집 같아. 여기 엄청 비쌀 텐데? 친구들은 저마다 집을 두리번거리며 하나같이 좋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뒤로 놀란 듯이 여기저기 살펴보는 혜영이가 보였어요. 혜영이 너도 왔구나. 바쁠 것 같아서 결혼식은 초대 안 했어. 그래도 집들이만큼은 꼭 초대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사실 네 덕에 남편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덕이라니? 기억 안 나? 네가 나더러 대신 나가라던 선자리 말이야. 거기서 지금의 신랑을 만난 거잖아. 네 덕에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어. 시댁 도움으로 부모님 사업도 되살아났고 너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 나한테 너는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해대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분명 돈 잘 못 버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실수했을 리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혜영이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운 얼굴을 지었고 말도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옆에 서서 어깨동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덕에 우리가 서로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쪽이 나왔다면 저는 그 선자리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워낙 속물인 사람을 극히 혐오하거든요. 그래서 신분 속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차근차근 배우고 있었던 건데 그쪽이 돈 못 버는 사람이라 생각해준 덕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됐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맞선 자리 나가라고 해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다시 잘 살 수 있게 됐냐고. 이게 다 내 덕이라니.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말도 안 돼. 인정할 수 없어. 잘난 공주 노릇하는 거 안 봐도 된다는 생각에 속이 다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이 꼴을 봐야 한다고? 진짜 너 같은 애 죽을 만큼 싫어. 너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내 덕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호의호식하며 살게 됐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돈이든 잘 사는 남자든 모두 보상해. 왜 너만 잘 살아야 해? 나도 너처럼 잘 살고 싶단 말이야. 네가 나한테 버려놓고 무슨 보상을 하라는 거야. 솔직히 너 같은 친구 집들이에 초대하기 싫었지만 직접 두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제대로 한 방 먹이는 거 아니겠니? 그동안 내 곁에서 가짜 친구 노릇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나도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이 여기서 친구 인연 끝내자. 그리고 한때 친구였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충고할게. 너 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져.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네 주제에 맞게 살아. 사람이 심보를 곧게 써야 하는 법이더라. 그래야 하늘에서 어여삐 여겨주고 축복도 내려주시는 거거든. 넌 심보가 못 돼서 네가 원하는 돈 많은 남자? 죽어도 못 만날 거야. 아니 만난다고 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네 분수에 맞게 심보 곧게 쓰면서 살아. 웃기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돈 많은 남자 골라 잡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나만 나쁜 년이야? 아니야. 솔직히 너도 돈으로 친구 부린 거나 마찬가지잖아. 너만 순수하고 고고한 척 가식 떨지 마. 따지고 보면 나랑 별반 다를 거 없다고. 넌 돈으로 곁에 친구 두고 난 돈 많은 친구 곁에 둔 게 죄야? 널 볼 때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느꼈어. 왜 너만 잘 살아야 해? 왜 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야 하고 넌 돈 잘 버는 부모 만나 호강하면서 살아야 하냐고. 네 남편, 이 집, 이 결혼 원래는 다 내 거야. 내가 가졌어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돌려내. 당장 돌려내란 말이야! 혜영이는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치며 발광하기 시작했고 그런 혜영이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보던 친구들이 저를 보호하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야, 너 진짜 지아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지아는 널 진심으로 친구라 생각했어. 너는 돈만 보고 친구인 척 곁에 있었겠지만 지아는 너한테 다 퍼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위했다고. 그래,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솔직히 이렇게 좋은 자리에 너 데리고 오는 거 내켜하지 않았지만 지아가 하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 데려왔나 싶네. 네 두 눈으로 직접 봐. 돈 쫓던 네 몰골이 얼마나 추한지. 왜 너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했지? 세상에 부모 선택하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니? 태어나 보니 이런 환경인 걸 어떡해. 그렇다고 너처럼 이렇게 못되게 굴지는 않아. 너 이거 다 벌 받은 거야. 하도 돈돈돈거리니까 지아처럼 좋은 남자 못 만나고 계속 선만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런 심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지아처럼 못 살걸? 이것들이 진짜. 너희는 이러면 안 되지. 누구보다 내 마음 이해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솔직히 너희도 지아 돈 보고 친구인 척 굴었던 거면서 왜 나한테만 이래? 야, 우리를 너 같은 애로 싸잡아서 말하지 마. 우리는 지아를 친구로 생각했지 너처럼 돈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어. 혜영이는 소리치며 발광했고 친구들은 그런 혜영이를 내쫓듯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더러 저런 거 있고 앞으로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건 마음 아프지만 진정으로 저를 위해주는 친구들에게 너무도 고맙더군요. 그렇게 혜영이는 우리에게 완전히 손절당했고 여전히 돈 많은 남자를 바라며 선만 주야장천 보러 다니는 듯 했습니다. 혜영이가 이렇게 시간 낭비하며 노처녀로 늙는 동안 저와 친구들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애까지 둔 엄마가 되었어요. 가끔 만나 혜영이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그때마다 제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무튼
혜영이는 평생 본인이 만든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겠죠. 언젠가는 깨닫고 바른 삶을 살기를 바라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2년 차에 막 임신을 준비하다가 파경을 맞은 싱글 여성입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갈라섰고 이유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아니, 어이없는 요구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 사유를 찾아봐도 저 같은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남편도 그렇고 막무가내 시누이도 그렇고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한 지금이요? 아휴, 그 거지 같은 소굴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남은 인생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시댁 자주 왕래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문제만 안 보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결혼 전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고민한 건 예비 시댁의 시아버지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남편 혼주석에 시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치매 환자셔서 시설에 입소해 계셔서 부득이 오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에서는 시아버지가 치매라는 말 듣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 듣고 우리 부모님도 저를 결혼시키신 겁니다. 사돈댁에서 무슨 걱정하는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남편을 돌보다가 시설로 보낸 것만 봐도 아실 거예요. 저는 치매 앓는 사람 집에서 절대 감당 못한다는 걸 압니다. 어지간했을 때는 제가 어찌어찌 돌봐왔다지만 제 선에서 감당이 안 되니 시설로 보낸 거죠. 절대 며느리랑 아들에게 부담 주는 일 없을 거예요. 그 점은 제가 장담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저희도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우린 딸 보내는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네요. 압니다. 알죠. 그래서 저도 며느리 맡기 전에 서둘러서 우리 남편 시설 알아본 거예요. 나 하나 힘들게 하는 거야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 며느리 힘들게 하는 건 저도 싫어서요. 며느리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합니다. 아무리 치매가 있으셔도 남편 될 사람 아버지이니 결혼 전 인사는 드렸어요. 10년 동안 진행한 치매여서 그런지 제법 중증이라고 들었고 자식들도 자꾸 깜빡깜빡 못 알아보시긴 했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겉으로 말짱해 보여도 치매가 이래서 무섭구나 했죠. 당연히 시아버지 걱정을 했었는데 가족들이 시설로 모시기로 했다며 결혼 전에 결정했다고 하길래 내심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때는 예비시댁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치매 걸린 시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전혀 다른 문제가 불거진 거죠.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결혼 전 꿈꾸고 바랬던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줄은요. 의외의 복병이 숨어 있다가 저를 괴롭힐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의외의 복병이 누구냐면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였습니다. 결혼 얘기 처음 나오고 양가에서 인사를 앞두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아버지 치매 이야기였고
신우 이야기였는데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조카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조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결혼 전에 얘기해야 하는 거니까 미리 말할게. 우리 아버지 치매셔서 시설 모신 건 너도 알고 있을 테지만 사실은 우리 집에 사정이 좀 있어. 무슨 사정? 뭐 돈 문제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이, 돈 문제라니. 돈 문제 있으면 내가 결혼하자는 말도 안 꺼냈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 동생 얘기야. 내가 가끔 얘기했지? 내 동생 서연이 너랑 동갑이라고 했잖아. 응, 나랑 동갑인 당신 동생 사진도 봐서 알지. 근데 당신 동생이 왜? 너무 놀라지 마. 동생이 사실은 아이가 있어. 남자아이고 이제 막 6살 됐거든? 근데 사정상 동생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키우고 있어. 까놓고 말할게. 동생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남자 잘못 만나서 사고 친 거지. 처음에는 결혼할 것처럼 둘이 결혼한다 어쩐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놈이 책임 안 지고 외국으로 도망갔어. 그 뒤로 연락 두절돼서 양육비도 못 받고 키우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는 사실 아버지보다 동생이 아픈 손가락이지. 근데 너는 전혀 걱정할 거 없어. 내 동생 아이는 엄마인 동생이 키우니까 우리한테 기대는 일 없을 거야.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만나는 동안 조카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신우이 얘기를 듣고 나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 이해는 했어요. 어쨌든 신우이 될 사람이 아이 엄마라는데 그건 제가 결혼하는 거랑 뭔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신우이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때 처음 남편 말을 들어서 어린 조카가 있다는 건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키운다는 말을 듣고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사실 저에게 말은 안 한 신우이 사정이 있을 거라 짐작은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애쓴다는 게 오히려 책임감 있어 보이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치매만 걱정했지 신우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신우이 만났을 때 저를 딱히 불편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어려도 아들이라 그런가 좀 부담스럽고 유난해서 신우이가 힘에 부처하는구나 했고 아이 없이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까지도 문제 없었어요. 남편의 가정사가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제가 조금 나은 상황이었고 남편은 이제 막 가게를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기도 했지만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없었습니다. 둘이 잘 살라고 해주셨고 예단 예물 같은 건 원하는 대로 의논해서 하라고 하시며 바라는 거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참고해서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댁에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서 쓸데없는 예단보다는 필요한 것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 가전제품 드리면서 시댁 세탁기 건조기 놓아드렸고 신우이 옷이랑 조카도 좋은 옷 한 벌씩 해줬고요. 저는 결혼 당시 28에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지만 사회생활은 제법 짬밥이 있었어요. 전문대 졸업 후에 악착같이 일하며 돈 모은 걸로 23부터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제 명의로 된 집도 장만해 놓은 상태였고 남편은 같은 동네에서 작은 돈가스 식당을 운영합니다. 둘 다 자기 장사하면서 약간의 대출도 있었기 때문에 돈 관리는 처음부터 각자가 했어요. 그리고 30 넘어서 아이 갖자고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요. 왜냐면 남편이 그 당시 운영하는 가게 하기 전에 망한 적이 한 번 있어서 대출은 다 갚고 아이를 갖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 아직은 아이 키우기보다는 좀 더 돈을 벌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줄만 알았네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저는 현실이 참 매웠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시어머니는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저를 자기 말 잘 듣는 며느리로 길들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셨어요. 저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셨고 위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둘 다 앉혀놓으시고는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리돌이가 어떻고 시댁이 어떻고 하는 얘기.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 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시자짓이라는 건가 싶었죠. 이제 너는 곧 죽어도 김씨 집안이다. 이런 말 고리타분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상 이치가 그래. 결혼하면 남편 내조하고 남편 집안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여자 인생이고 굴레야. 특히 너는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까 봐 내가 미리미리 힘든 일 없애놓은 거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니?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 없을 거야. 갑자기 조선시대 시어머니에 빙의하셔서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황당했지만 일단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어는 봤어요. 제가 대꾸 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있자 어머니는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느끼셨는지 아까보다 더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친정에 가지 말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친정에 한번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네 남편이랑 시댁을 한 번 더 돌아봐라. 이 당부를 하고 싶은 거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당황스러워서 선뜻 네 하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라 대답하기도 싫었어요. 요즘 결혼했다고 시댁에만 잘하라는 시어머니가 흔한가요? 오히려 저런 당부하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걸로 압니다. 웃긴 건 같이 있던 시누이도 한 소리를 거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오빠가 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언니도 맏며느리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결혼 전에 우리 오빠 진짜 효자였거든요. 결혼해서 아들 달라졌다는 말 안 나오게 언니가 잘 좀 잘해줘요. 부탁인 건지 강제인 건지 모를 만큼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어서 듣는 저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알아서 잘 대답해 주겠거니 싶었는데 황당한 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굳이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죠.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나한테 시집 왔겠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이유도 우리 집에 잘할 사람 같아서 한 건데요. 걱정 마세요, 엄마. 이 사람 잘할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보기만 했습니다. 갓 시집 온 새댁이 시댁에서 난리칠 수는 없으니 집에 와서 남편에게 꼭 그렇게 말해야 했느냐, 조금 더 내 입장에서 말해줄 수는 없었느냐, 차근차근 저 서운한 점을 얘기했어요. 남편도 결혼이 처음이니 나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면 대화로 풀어야 하니까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저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해?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잖아. 친정보다 시댁에 더 신경 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당신이 우리 집에 신경 쓸 게 뭐 얼마나 많다고 그래. 우리 집이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알았다 대답 한마디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야? 그게 아니지. 처음부터 당부하는 그 의도가 나는 부담스럽다는 거야. 아예 대놓고 친정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중간에서 당신이 어머니 의도 파악 못하고 동조하는 꼴이 더 기분 나쁘다. 암튼 알아도 나는 결혼했다고 친정 나몰라라고 시댁만 챙기지는 못해. 양가 가급적 똑같이 할 거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친정 어쩌고 하는 말 안 나오게
당신이 중간에서 처신이나 잘해. 그 일이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처음 대차게 싸운 사건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에게는 가치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꽤나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그 문제로 왠지 앞으로 싸울 일이 많겠다 싶었고요. 물론 신혼이니 싸울 때 빼고는 좋은 날도 많았어요. 둘 다 자영업자라 각자 바쁜 거 이해했고 제가 시댁에 살갑게 하지 않아도 남편이 크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1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명절을 보내봤고 김장이라는 것도 해봤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겪은 시가 식구들은 결혼 전에 내가 알던 모습과는 괴리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이기적인 분이셔서 본인 편하게 사는 걸 중시하시는 분이었고, 시누이는 아이 엄마임에도 이기적이었고, 남편은 자기 가족을 끔찍히도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그 세 사람 틈바구니에서 저는 숨이 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똑같은 일로 또 싸우기 마련인 거 아시죠? 역시나 그 후 남편과 둘 사이 문제보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들들 볶는 일이 잦아서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다투던 일이 뭔 줄 아시나요? 황당하게도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시댁과 집이 가깝다는 게 저는 이렇게 내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누이는 직장 생활을 해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조카아이 하원을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누이 둘 다 그랬습니다. 한두 번 일이 있으면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곤란했던 건 저도 예약받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머니와 시누이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돌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한다지만 조카아이 데려오는 게 제 몫이 되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게다가 저도 가게에 손님이 있는데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조카아이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조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직 어리기만 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기 부모가 문제인 거죠. 조카가 안쓰러워 자꾸 맡아서 봐주고는 했지만 온전히 제 일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카 아이를 자꾸 저에게 봐달라고 하고 주말에도 맡기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 번은 시누이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이니 조카 보는 일이 전담이 되는 건 곤란하다고요. 그럼 당연히 돌아오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보통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언니는 하나뿐인 조카 잠깐 하원시켜서 봐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부탁하라고 한 건데요? 저 회사 일도 일이지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고요. 저는 가족끼리 이 정도 부탁도 못하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 아이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지 말고 도우미를 쓰세요, 아가씨. 글쎄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럼 언니가 도우미 비용 내주세요. 그럼 언니한테 부탁 안 할게요.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언니 정말 인정머리 없네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마 남편이 신우에게 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준 걸로 알아요. 그 뒤 신우이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한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우이가 남자를 만난다는 걸 듣기는 했는데 결혼을 그렇게 빨리 추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린 조카를 생각하면 잘된 일이다 싶었어요. 신우가 얼굴은 예쁘장하고 호리호리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주껏 직장 다니면서 꽤나 잘 사는 집 도련님 하나를 꼬셨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내심 좋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조카를 떠넘기는 일은 없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우리 식구에게 정식 인사하러 온다는 날을 앞두고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하시더니만 조카를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연이 결혼할 사람 인사 오기로 한 날 말이야. 아무래도 애가 있으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네가 집에 데리고 있어줄 수 있니? 너야 결혼하면 앞으로 얼굴 볼 일 많으니까 그날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저 큰 며느리인데 제가 없어도 되나요? 가족 될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건우도 당연히 아가씨 남편 될 사람이 봐야죠. 아니 이미 몇 번 보지 않았을까요? 결혼할 사람 아이인데 부산스럽다고 흠잡힐 일은 아니잖아요. 아유 얘. 그냥 시어미가 부탁하면 더 묻지 말고 알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토를 다니? 너 안 봐도 우리 아들 보면 본 거나 매한가지야.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부탁 좀 하자. 응? 정 그러시면 뭐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굳이 신우 남편값 인사 오는 날 조카를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달지 말고 봐달라니까 더 이유를 묻지 않고 조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이 결혼할 사람인데 며느리는 신우이의 아이를 따로 봐준다는 이 상황. 좀 웃기지 않나요? 이런 연유로 저는 신우이 결혼할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 신랑감이 궁금했던 저는 인사는 잘하고 갔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사위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 딸 어쩌면 힘들게 그동안 살았던 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연이가 남자 한 번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말로 다 못해. 근데 이제야 좋은 신랑감 만나서 팔자 고치게 됐지 뭐니. 결혼은 내년 봄에 하기로 했어. 네가 우리 건우 봐준 덕에 차분하게 사윗감이랑 식사 잘했다. 저도 실물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근데 어머니, 그 집안에서는 건우 있어도 아무 상관없대요? 혹시 아가씨 신랑도 돌싱이나 뭐 사연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어? 뭐 그 집에서는 아무 말 없다고 하더구나. 사연이 신랑은 초혼이래. 나이는 34시다만 뭐 그동안 공부하고 일하느라 연애를 안 했다지 뭐니. 순진해서는 우리 딸을 너무 좋아하더라. 상견례는 결혼식 2달 전에 하기로 했다. 너도 알지? 시내 왜 유명한 한정식집. 거기서 우리가 대접하려고 해. 사돈댁이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접해야겠지. 초혼에 집안도 좋은 사람이 애 딸린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조건 안 보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예전과 달리 저에게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반찬도 챙겨주시고 조카 챙기라는 말도 일절 안 하셨고요.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저녁에 맛있는 걸 해놨다면서 할 말이 있으니 얼굴을 보자고 우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한창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다정스레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아가. 너는 혹시 아이 소식은 없니? 결혼해서 이제 2년이 다 돼가잖아. 근데 왜 소식이 없는 거냐? 응? 아, 글쎄요, 어머니. 저희 아직은 아이 생각이 없어서요. 아이 가지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결혼해서 지금껏 소식이 없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너 아이 못 낳는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뜬금없이 저를 애도 못 갖는 문제 있는 몸으로 만들더니만 곧바로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기왕에 니들이 아직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는 거면 네 조카를 좀 니들 호적에 올려서 키워주는 게 어떠니?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자고 불렀다. 네 시누이 결혼하는 거 알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 시댁에서는 아이가 있는 걸 몰라. 내가 처음부터 애 딸린 건 말하지 말라고 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이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면 오케이 하겠어? 그래서 나도 고민을 했지. 근데 방법이 이것뿐이구나. 형제 좋다는 게 뭐겠어? 어? 니들이 우리 건우 좀 맡아서 키워줘. 힘든 때는 지난해라 수월할 거다.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었습니다. 제가요, 어머니? 제가 왜 건우를 키워야 하는데요? 이건 아니죠, 어머니. 아무리 가족이고 조카라고는 하나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너는 고민도 안 하고 거절을 하니? 우리 서연이 재혼하는 거 나는 그 집안에서 초혼으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딸 팔자가 편해진다. 지금 와서 애 있다고 해봐. 이혼사는 깨지는 거야. 그러자 그때까지만 해도 잠자코 어머니가 하는 말만 듣고 있던 신우도 한마디를 거들더라고요. 언니, 저에게는 일생일 대 기회예요. 이런 사람을 제가 앞으로 무슨 수로 만나겠어요? 제가 건우 엄마 노릇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언니랑 오빠 호적으로 옮겨서 키워주면 안 돼요? 저 정말 그 사람한테 차마 애가 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건 아가씨가 감당할 일이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결혼 약속을 했었어야지. 아가씨는 건우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이없게도 저에게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너는 애가 없어서 미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딸이 겨우 잡은 혼사인데 그걸 망하게 하고 싶니?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돼서 너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네가 우리 건우 안 키워준다면 며느리로 보고 살 생각 없다. 그냥 내 아들하고 이혼해. 황당하게도 저에게 아들과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 입에서 이혼 말이 나와도 시원찮을 상황 아닌가요? 어머니,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세상 천지에 며느리더러 조카 호적에 올려 키우라는 시어머니가 있나요? 뻔히 엄마가 살아있는데 시집 보내자고 며느리를 희생시켜요? 저도 저지만 어머니랑 아가씨는 건우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여보, 당신은 뭐 하느라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나만 지금 어이없는 거야? 설마 당신은 어머니가 저런 말씀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지? 저는 당연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믿었는데 순간 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곧이어 하는 말에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네요. 여보, 사실은 나도 건우 내가 키우고 싶어. 우리 동생 불쌍해. 우리 건우나 나나 당신 좋아하잖아.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둘이 좋은 형제 맺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잖아. 여보, 건우 우리가 키우자. 응?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2년 동안 같이 생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이 가고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 의견만 소리질러 싸우다가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아들 돌려드릴 테니 어머님 아들한테 조카 키우라 하세요. 전 신우 아이 데려다 내 아이로 키울 생각도 없고 어머님 아들만 하겠다는 인간 남편이라고 같이 살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화도 안 받을 테니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시댁을 나와 제 짐을 챙겨 친정으로 짐 싸들고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혼할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두 분 다 엄청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빠는 남편에게 당장 연락해 쌍욕까지 하셨습니다. 내 딸을 그 집에 조카 키우는 보모로 데려간 거냐고 말이죠. 친정에 있는 동안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와 문자로 저를 구슬렸고 사탕 발린 말을 하셨는데 속마음은 솔직히 시댁을 불살라버리고 싶었어요.
신우이는 문자만 왔는데 저더러 못돼 처먹은 년이라네요. 인정머리 없고 못돼 먹은 년이래요. 자기 결혼이 빠그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봅니다. 성격 보통 아니고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어요. 평소 자기 새끼가 엄마 안 좋아하고 숙모인 저를 더 좋아한 것만 봐도 애한테 얼마나 신경 안 쓰는 사람인지 뻔히 보였고요.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런 쌍욕을 하다니요. 대체 막대 먹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인정머리는 아가씨 네가 없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 잘 살자고 오빠 내외에게 키우라고 하냐고 말입니다. 왜 남에게 네가 키운 새끼 떠넘기냐고 했더니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조카를 떠맡아 키울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붙잡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담백하게 도장 찍자고 하대요. 자기가 짐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길래 참 대단한 동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동생 사랑이네. 그래, 당신 오적에 조카 올려서 잘 키워봐. 그렇게라도 해서 동생 사기 결혼을 시키고 싶니? 세상에 영원한 비밀 없다. 그 집안에서 당신 동생 애 딸린 거 알면 나중에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아이 없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숙려 기간은 고작 한 달이었고 금세 서류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혼할 때 각자 가져온 거 챙겼고 저는 시댁에 예단 보낸 가정값 남편에게 돌려받았습니다. 저도 예물 돌려줬고요. 예물이라 봤자 반지가 다였지만 가지고 있기도 불쾌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협의 이혼을 하고 신변 정리를 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본가로 들어갔고 저는 신혼살림 차렸던 그 집에 있기가 괴로워서 당분간 친정집에서 지내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결혼날이 다가오면서 은근히 열이 받더라고요. 내가 그 집안에서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을 봉사했고 며느리 도리를 했는데 조카 안 키워준다고 이혼을 하라니요. 물론 내 의지로 도장 찍은 거지만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신우이 신랑감은 또 무슨 죄겠습니까? 신우이야 지금 당장 결혼 위해서 본래 성격 감추고 착한 척하겠지만 살다 보면 안 들킬 수 없죠.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마침 그 즈음 제가 스케줄 알람에 체크해 놓았던 일정이 뜨더라고요. 바로 신우이의 상견례 날짜와 장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 전 신우이 상견례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상견례는 같이 참석하자고 하신 게 떠올랐죠.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조카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참석하기를 바라셨겠지만요. 문득 이혼했으니 모른 척 지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가정을 구제해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우이와 결혼할 사람에게 신우이의 본색을 알려주려면 결혼 전에 알려주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혼했고 남남인데 모른 척할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조카였던 건우도 불쌍했습니다. 또 신우 그 마음 심보가 너무 못됐잖아요. 자기 아이 책임 안 지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그 마음이요. 어찌 엄마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신우이 상견례 때 모든 사실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결혼할 그 집안에서 신우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건우라는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맞죠. 결혼하기 전에 신우이는 자기 아들의 존재를 그 집안에 알렸어야 맞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기 전까지도 무수한 고민을 하긴 했어요. 내가 이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남일인데 신경 끌까 싶었고요. 하지만 그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저에게 신우이가 한 얄미운 행동과 이기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솔직히 복수도 하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이혼한 건 신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혼 전 어머니가 얘기했던
상견례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시간과 장소 날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당에 갔더니 예약 현황판에 낯익은 신우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결혼 정말 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전 남편과 전 시가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슬며시 문틈으로 방을 확인했더니 상견례 분위기는 뭐 조용하더라고요. 무슨 말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신혼집 어쩌고 하는 말이 들려왔죠. 그때 저는 식당 방문을 드르륵 열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식당 서빙하는 종업원인 줄 알았나 봐요. 다들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는데 우리 전 시가 식구들, 특히 시모와 신우는 제가 방에 들어선 걸 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예! 어서 나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당신 뭐야? 오늘 우리 상견하는 걸 어찌 알고 왔어? 일단 나가자. 당신 남의 가정 중대사 망치지 말고 일단 나가. 전 시모가 놀라 앞에 둔 자기 사돈댁도 있고 벌떡 일어나서는 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우이가 당황하니 저를 일단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신우이 사돈될 가족들 역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했고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끌어내는 힘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일단 말부터 내질렀습니다. 여기 지금 사기 결혼인 거 알고 계세요? 저 조신한 모습 보고 속지 마시라고요. 댁에 며느리가 애가 있네요. 여기 있는 저 아이가 원래는 그 댁 며느리 될 여자 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모르고 아들 결혼시키는 거면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다들 속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예! 너 미쳤구나. 얼른 나가. 저기 사돈. 아닙니다. 애가 사실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전처인데요. 오늘 앙심을 품고 우리 딸 결혼을 망치려고 왔나 보네요. 얘가 하는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부터 거짓말 하나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잘하시네요. 아니요. 속고 계신 거 그 댁이세요. 제가 왜 이혼했는지 말씀드리죠. 제 신우, 그러니까 댁의 며느리들 저 여자가 팔자 고쳐야 할 기회라면서 자기가 낳은 애 저더러 키우라네요. 그래서 이혼했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팔자 고치자고 애를 떠넘기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과연 결혼해서 어떨 것 같으세요? 판단 잘하세요. 지금 결혼 전이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시고 파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자 사돈댁에서도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신랑감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그댁 부모는 극대노하셨죠. 그게 정말입니까? 저 아이가 사실 우리 며느리 아이라고요? 예, 아가. 네 입으로 말해봐라. 지금 들은 말들이 전부 사실인 거니? 네가 전부 우리 속인 거야? 그런 거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입에 발린 거짓말이 안 나왔나 봅니다. 시누이가 가만히 있자 당연히 신우 사돈댁에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사실인가 보네. 그럼 너 정말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애까지 낳은 엄마였던 거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대체 왜 우리 아들이랑 가족까지 전부 속인 거니? 난 이 결혼 못 시킨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한 너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어.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마. 아이고 사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러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딸이 철 모를 때 한 짓이에요. 오늘 천연이 앙심 품고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제발 자리에 앉아주세요.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한테 귀한 아들입니다. 나쁘다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내 아들이 아이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꼴은 보기 싫네요. 이렇게라도 알아서 저는 다행이다 싶군요. 다행히 집도 안 구했고 진행된 거 없으니 다행 아닌가요?
애들끼리는 잘 정리하라고 하죠. 그럼 이만.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우르르 나가고 나서 전 시모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전 남편은 자기 조카를 들쳐안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신우이요? 엉엉 울더니만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의 간섭이냐고 엉엉 울길래 저는 신우이 따귀를 날렸습니다. 네 인생은 중요하고 너는 네 자식이랑 네 오빠 인생은 안 중요하냐? 내 인생은 나 너 때문에 이혼한 거야. 근데 너는 잘 살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자식을 모른 척해? 나는 자식이 없지만 너 같은 엄마가 나쁘다는 건 알아. 앞으로 네 애나 똑바로 키워.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상견례장을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한바탕 퍼붓고 나니까 이혼하고 나서 늘었던 채증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손까지 떨렸어요. 그런 식으로 감정을 폭발해 본 적이 없기도 했고 사실 썩 기분 좋은 행동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할 집안 사람들은 무슨 죄겠어요? 저에게 상처 준 그 집안이 다른 집안에 또 사기치는 꼴을 막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나와서 제 차에 올라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인 줄 알고 한 대 치려고 했는데요. 뜻밖에도 조금 전 상견례장에서 본 신우이 예비사돈댁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했는데 글쎄 저에게 고맙다고 하네요. 어려운 걸음에서 진실 알려준 거 정말 고마워요. 저 집안 큰아들이랑 이혼했다고 했죠? 남남된 마당에 모른 척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우리 아들 인생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린 거예요. 며느리가 애 딸린 거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며느리였다면 굳이 오늘 일로 파혼하지 마시고 고민해보세요. 아니요. 실은 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받아들인 거지. 그 아이 어쩐지 진실되지가 못해서 꺼림칙하던 참이었네요. 아무튼 아들 마음은 잘 추스르라고 해야죠.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 인생 살려준 사례예요. 오늘 내가 며느리 가방 하나 사줄 돈 주려고 가져온 건데 이 봉투 주인은 예비 며느리가 아닌가 봅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봉투를 건네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인생 구해준 사례라면서요. 저는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어우,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못 받습니다. 마음 불편해서요. 그냥 마음만 받을 테니까 넣어두세요.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 가족도 액땜한 거라 생각하렵니다. 이거 받아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냥 도움만 받고 넘어가면 내가 두고두고 생각날까 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지낼 사이는 아니니까요. 제발 받아줘요.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한사코 싫다는 제게 억지로 꽃봉투를 안기고는 급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더 거절하려다가 그분 마음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전화기에 난리가 나긴 했어요. 전 시누이의 쌍욕이 문자로 잔뜩 왔더라고요. 그날 시누이는 저의 머리채를, 저는 따귀를 한 대 주고받았지만 통쾌한 건 저였습니다. 그 뒤 전 남편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동생이 파혼했다면서 속이 시원하냐고 하더니 저 잘 되나 두고 보겠대요. 그래서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잘 살 테니 두고 보라고요. 그제야 저는 이혼을 제대로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 봐요. 저더러 못됐다는 말은 말아주세요. 며느리에게 조카를 키우라는 강요 안 당해보신 분은 제 기분 이해 못합니다. 결혼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던 제 결혼을 망친 신우와 시어머니예요. 자기 잘 살겠다고 자식까지 떠넘기는 못된 시누이였고요.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을 제발 이번 일로 깨달았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일을 하면서 속 시끄러운 마음을 잘 추스르고 살아보겠습니다. 저의 황당했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